이제 모든 선수들이 아시안컵이 끝났기 때문에 소속팀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유럽파들은 당장 이번 주에 있는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 훈련장에 복귀를 해서 사르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웰컴백 몬스터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의 훈련 복귀를 축하하는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 3명의 소속팀들이 모두 다 이번 주에 경기가 있어요. 토트넘은 브라이튼과 경기가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릴과 경기가 있고 바이에른 뮌헨은 우승 경쟁에 정말 중요한 레버쿠젠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소속팀들은 지금 시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존재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이 3명의 선수가 소속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있는 경기도 당장 벤치 명단에라도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미나미노가 이란과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있는 모나코의 경기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소속팀들은 리그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선수가 빨리 돌아와서 뛰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다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경기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꽤나 존재합니다. 일단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매우 중요한 경기거든요. 순위표를 봐도 브라이튼이 8위, 토트넘이 5위인데 물론 승점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죠. 9점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토트넘이 최근 성적이 퐁당퐁당 엄청 좋진 않아요. 토트넘이 FA컵에서는 벌리전에는 승리했지만 맨시티에게는 패배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리그에서는 맨유, 브렌트포드, 에버튼 세 팀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패배는 없습니다. 경기력이 좋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에버튼전도 충분히 토트넘이 질만한 경기였고요. 막판에 동점골을 실점을 했죠. 브렌트포드전은 토트넘이 전반전에 완전히 브렌트포드에게 밀렸던 경기였어요. 정말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3골을 넣고 거기서 승리를 확정지었지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브렌트포드전도 어려울 뻔한 경기였습니다. 맨시티전도 토트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졌던 경기고 벌리전도 토트넘의 경기력이 매우 안 좋았던 경기죠.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의 성적과 경기력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손흥민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하고 있었던 역할이 워낙에 많았거든요. 득점도 득점이지만 최전방 공격 라인에서 계속 수비 라인을 괴롭혀주면서 토트넘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있을 때는 손흥민, 메디슨, 우도기 이 삼각편대가 왼쪽 측면 공간을 계속 무너뜨리는 패턴으로 토트넘이 상대 수비를 계속 공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번 시즌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축구 도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원터치 패스로 탈압박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 대신에 뛰고 있는 선수가 베르너잖아요. 물론 베르너가 임대를 와서 임대생 정도의 활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은 못 보여주고 있죠. 이 베르너 쪽에서 플레이가 이루어질 때 손흥민이 보여줬던 탈압박이라던가 원터치 패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게는 매우 필요한 상태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브렌트포드전, 에버튼전 연속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쓰는 것이 그렇게 적합해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손흥민 선수가 바레인전부터 요르단전까지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특히나 16강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31일 경기, 3일 경기, 7일 경기 3일,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연장전 풀타임, 호주전 연장전 풀타임, 요르단전 90분 풀타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6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고 연장전도 2번 갔어요. 지금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6번 출전을 했고요. 6번 풀타임을 뛰었고 경기 시간은 600분을 소화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599분으로 1분 적고 그리고 서령우 선수가 15분 적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30살이 넘은 선수고 지난 시즌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죠. 지금 이 아시안컵 기간 동안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경기와 너무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을 빼지 않고 그냥 전력으로 모든 경기를 다 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살라가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던 시즌에 네이션스컵에 갔다가 복귀한 다음에 경기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었죠. 그때랑 너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21-2022 시즌에 살라의 출전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요 네이션스컵에 차출되기 전에 20경기 동안 살라가 16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거의 매경기 공격 포인트가 있죠. 네이션스컵에 다녀와서 15경기에서 7골과 4개의 도움이 됐습니다. 확 줄었죠. 요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가 살라의 득점을 따라가면서 득점왕을 공동 수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살라가 네이션스컵에서 출전 시간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랑 똑같습니다.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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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리그 3경기 풀타임, 16강전부터 모두 연장전을 갔기 때문에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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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분 모든 경기를 풀타임, 연장전 풀타임 다 뛰고 왔어요. 그런데 저때 살라가 손흥민 선수랑 비슷한 게 우승을 못했습니다. 저렇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살라는 결승전까지 올라갔지만 손흥민 선수와 비슷하게 올라가는 데까지는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풀타임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타격이 있고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어서 살라가 후반기에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살라를 대체할 선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살라가 경기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경기에 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라가 네이션스컵 결승전이 2022년 2월 6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경기를 다 풀타임으로 뛰었으니까 리버풀로 복귀했을 때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2월 6일에 결승전을 하고 심지어 풀타임, 그 다음에 리버풀로 복귀를 해서 2월 10일에 경기를 뛰었습니다. 30분 동안 교체 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살라의 공백이 너무 크니까 살라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출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토트넘도 지금 손흥민의 공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을 아시안컵에서 돌아오자마자 경기에 뛰게끔 하는 건 오히려 토트넘에게 손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바라건대 천천히 나오면서 컨디션을 충분히 회복하면서부터 리그 경기에 나오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브라이튼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벤치 명단에는 그래도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도 마찬가지인데,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가 떠난 다음에 물론 경기 결과는 다 좋아요. 툴루즈와의 이 슈퍼컵 요 경기 이후에 이강인 선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5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뛰었던 자리, 요 자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죠. 요 자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를 써야 되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티냐를 다시 왼쪽에 써보기도 하고요. 아센시오를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니까 에메리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 라인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밖에 할 수 없는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도 뛸 수 있고 왼쪽 측면도 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나오는 음바페 혹은 뭐 무아니 혹은 바르콜라 이런 선수들이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도 혹은 공격적으로 올라가도 이강인 선수가 왼쪽 중앙에 있다가 왼쪽 측면까지 커버를 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 움직임을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할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어요. 비티냐랑 솔레르는 다 오른쪽이고 그리고 에메리도 오른쪽에 가깝고요. 아센시오를 왼쪽으로 두면 아센시오는 공격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중원 싸움에 맞지 않고 파비앙 루이스도 왼쪽 측면으로 나가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에 고민이 많은데 이 역할이 없어도 리그왕에서는 승리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릴과의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처럼 벤치 명단에는 있겠지만 경기에 선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잠깐 경기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요 다음 경기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한테는 중요한 거죠. 챔피언스리그 16강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가 2월 15일에 있습니다. 요 경기에는 이강인을 선발로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놔야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서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잘 치를 수가 있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은 저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강인의 몸 상태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재 선수는 그냥 경기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금 2월 11일 토트넘 경기랑 똑같은 날에 레버쿠젠과의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 레버쿠젠전이 우승 결정전이라고 불릴 만큼 1위와 2위의 싸움이죠. 레버쿠젠이 승점 52점, 바이에른 뮌헨이 승점 50점인데 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어쨌든 앞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라 아주 중요한 경기예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1차전 바레인전에서 옐로카드를 받고 8강전 호주전에서 옐로카드를 받아서 4강전 요르단전을 못 나왔죠. 마지막에 경기를 치렀던 날짜가 2월 3일이에요. 물론 이게 연장전까지 갔지만 이번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경기가 2월 11일에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김민재 선수만큼은 체력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 아주 중요한 경기고요. 만약에 김민재가 못 나오게 된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 라인에 더리우트와 다이어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나 이 다이어가 센터백 라인에 나와야 되는데 다이어가 생각보다는 준수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빠른 선수들한테 약한 모습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버쿠젠의 선수들이 워낙에 빠른 선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비르츠, 호프만, 프림퐁 이런 선수들이 애초에 빠르고 민첩하고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들이 좋은 선수들이라서 다이어가 나오면 이 중요한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분데스리가 우승에 아마 이번 시즌 통틀어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경기인데 저 경기에 김민재를 쓰냐 다이어를 쓰냐 이거는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가 호주전이 끝나고 요르단전에 못 나왔고 심지어 체력을 세이브한 상태에서 요르단에게 한국이 져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복귀를 했다. 그래서 레버쿠젠전을 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저 11일이 원래는 우리가 요르단을 이겼으면 카타르와의 아시안컵 결승전을 하는 날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구 팬들에게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김민재 선수와 바이에른 뮌헨을 생각해봤을 때는 이번 시즌 저 중요한 경기에 김민재가 뛸 수가 있는 상태다. 그리고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지금 한 7일, 8일 정도를 쉬었잖아요. 요 레버쿠젠과의 경기를 하고 3일 뒤에 라치오전이 있어요. 이 경기도 뛸 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체력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일 거라 아마 요 경기 두 개 다 김민재 선수는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의 리그들이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김민재든 이강인이든 손흥민이든 뭐 조규성 선수라던가 황인범, 이재성 여러 선수들이 모두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속팀에서 잘 뛸 일만 남았는데 이번 시즌이 어떻게 마무리될진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이 중간에 이 아시안컵이라는 대회가 있다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상태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시즌도 좋은 마음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네요.